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과 다음 시간은 한자의 원리인 육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육서는 붓으로 글씨를 쓸 때 그 글이 지니는 어떤 스타일, 그걸 캘리그라프라고 하죠. 서예, 서체, 그 육서와 한자는 같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6가지란 뜻으로 씁니다. 그럼 육서에는 상형과 지사와 회의와 형성, 전주, 가차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상형은 뭐냐? 상은 코끼리 상자죠. 그래서 코끼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것, 형태,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상형입니다. 모습 자체가 뜻, 이것이 상형이고, 지사라는 건 일단 먼저 사와 물이 있죠. 우선 물부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감각으로 인식되어지는 어떤 대상을 물이라고 하고, 사랑, 우정, 평화 이런 것들은 느낄 수는 있지만 보거나 듣거나 맛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눈길 자체가 사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 이것을 사라고 합니다. 이쪽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관념이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사는 그 위치나 형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지사입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뜻을 모은 거죠. 예를 들면 밝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럼 밝은 게 뭐냐? 해냐? 그럼 그 다음에 밝은 건 달. 그런데 해를 쓰거나 달을 쓰면 그건 해와 달이란 뜻이지 밝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밝은 것의 공통점인 해와 달을 한꺼번에 써서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회의입니다. 그 다음 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형은 형태라고 하는 건 뜻이죠. 그래서 한쪽은 뜻을, 한쪽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 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형성인데 한자의 85%는 이 형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자를 알고 변의 의미를 이해하면 뜻과 음을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형성이기 때문에 이 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전주는 돌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주는 주전자처럼 주의, 주목, 기울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것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다는 거예요. 뜻과 음이. 그래서 뜻과 음이 같이 변하는 것, 이것이 전주입니다. 가차라고 하는 것은 가짜, 가면, 호가호위할 때 가짜인데 빌려오는 거죠. 이 차도 역시 임차,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빌리는 사람이 임차입니다. 어쨌든 빌려서 쓰는 것,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 빌리는 것, 이것이 가차입니다. 그럼 언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언과 어는 구별해야 됩니다. 언은 글이에요. 즉 시각이죠. 그래서 언이라는 건 말을 기록하는 체계,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는데 그 수단이 뭐냐? 문자인 겁니다. 문자. 그래서 말과 글이라고 할 때 글은 문자를 뜻하는 거예요. 문자. 그러면 말을 기록한다는 걸 왜 강조하느냐? 예를 들면 남산에 있는 봉화대죠. 그래서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그리고 몇 개를 올리느냐의 개수에 따라서 위급함의 정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봉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봉은 불을 피우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높고 평평한 곳을 대라고 하죠.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봉화라든가 또는 신호등 또는 교통순경의 손짓 이런 것들은 신호라고 얘기하지 사인이라고 얘기하지 이것은 언어는 아닙니다. 왜? 언어가 되려면 말을 기록하는 수단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기록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어 중에는 자 잉카의 매듭 문자인 문자 퀴푸라는 게 있죠. 이 포르투갈 쪽 발음에서는 오를 우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날도가 아니라 후날도라고 하죠. 즉 스페인 발음이냐 포르투갈 발음에 따라서 다른데 이 퀴프라고 하는 것은 매듭의 수, 즉 긴 줄을 하나 내리고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매듭으로 늘어뜨리는 것, 묶어서 늘어뜨리는 것, 이것이 퀴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개념이나 숫자를 표현한 것이다. 왕실용은 노건의 색깔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 업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썼다. 그럼 이 매듭 문자가 이것이 퀴프가 문자냐? 바꿔 얘기하면 결승이 문자냐? 우선 결은 묶을 결자입니다. 승은 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포승줄 그러죠. 포는 체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포할 때 사용하는 줄, 이게 포승입니다. 포승줄하면 역전압처럼 같은 글자를 같은 뜻을 반복하는 거죠. 이걸 또 뭐라고도 하느냐? 오랏줄이라고도 합니다. 오라라고도 하고 이 줄을 강조할 때는 오랏줄 얘기하는데 이 오라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정치범들은 붉은색 그 수본을 죄수본을 달고 있죠. 붉은색을 씁니다. 승은 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승총 있죠? 이건 일본의 화승부대입니다. 일본 화승부대인데 이 화승총은 포르투갈을 통해서 일본에 전해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승총이라고 하는데 왜 승이 들어가느냐? 자,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요 끝에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안에 화약을 넣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져 넣습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총알을 집어넣어요. 옛날 총알은 둥그런 것이죠. 보통 납으로 만듭니다. 납. 왜냐하면 납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부상자들을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납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물론 납이 가공도 쉽고. 그래갖고 총알까지 납탄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뒤로 넘어갔다가 탁 방아쇠를 당기면 이게 요 화약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화약에 불이 붙어갖고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화승총의 발사 과정이라는 것으로 문구로 집어넣으면 그 서양 화승총의 그 발사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결승이 문자냐? 이 줄 표시는 기억을 도와주는 보조기구일 뿐 이것이 말을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죠. 말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결승은 기억을 도와주는 것, 즉 잊어버리지 않도록. 따라서 이 결승은 문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자에는 표의 문자가 있고 표는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의는 뜻 의자죠.
그래서 글자 자체가 뜻을 지니는 것. 이것이 표의 문자입니다. 한자가 그렇죠. 한자. 그 다음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표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표현할 뿐이지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집트 피라미드죠. 이것은 오벨리스크라고 또 하는데 이것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오벨리스크는 요 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황금을 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아들로서 태양이 이 꼭대기,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 꼭대기를 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 부분은 금박을 했다. 금박. 이것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히포드롬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각종 그림이 있죠. 그림. 그런데 그림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 중요한 고유명사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네모는 P, 반원형은 T, 뱀장어처럼 생긴 건 O, 사자는 L. 이거는 칼날인가요? M, 뭐 세운 칼날은 I,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S. 이것이 푸톨리스, 푸톨마이스, 푸톨레마이오스입니다. 누구죠? 알렉산더 이후에 그 알렉산더 제국을 4명의 장수가 나눠 가졌죠. 그 중에 이집트 쪽을 장악한 그 장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이집트로 건너와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집트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고 실질적으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넘어온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 왕이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결국 클레오파트라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왕조는 멸망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겠습니다. 사자죠. 사자가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사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리오? 레오? 프랑스에서 뭐라 그러죠? 레옹. 결국은 이 사자라는 그림으로 제일 첫 발음인 L을 표기하는 겁니다. 리오, 레오, 레옹. 이렇게 그림 하나가 글자 하나와 1:1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뜻, 이것은 사자라는 뜻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소리만을 표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표의 문자는 어떠냐? 갑골문, 갑골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 등껍질과 골은 소의 넓적다리 뼈예요. 거기다 글씨를 새기고 불에다 구우면 어떤 방향으로 이 뼈가 갈라지겠죠? 그걸 보고 점을 치는 것이 갑골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데, 자, 한자 연변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쓰는 한자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죠? 한나라 한자입니다. 이건 그림도자예요. 예. 한자 연변도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처럼 생겼습니까? 물고기죠. 물고기요. 이거는 용이래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 실제 동물이 아니죠. 이것은 말이래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사실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말대가리.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건 말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말갈기, 털, 말의 털. 그래서 털옥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쪽은 등뼈고 여기 다리가 4개 있죠. 그리고 여긴 말의 꼬리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변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상형, 모습 자체가 뜻이에요. 모습 자체가 뜻이죠. 모습 자체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맞자를 대가리와 다리와 몸통과 꼬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뜻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표의문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문에서는 이 뜻을 뭐라고 하느냐? 훈이라고 합니다. 왜 훈이라고 할까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반복해서. 학습의 기본 원리는 반복, 복습이죠. 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코끼리 모양이죠. 코끼리상. 이거는 호랑이. 이것은 자, 요 위에 사슴뿔 보이세요? 사슴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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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배주자입니다. 즉 두 사람이 타는 배예요. 즉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 앉아 있죠. 배주. 이것은 수레, 전차입니다. 이 앞에 수레바퀴가 있고 이 앞에 말이 있죠. 전차. 그런데 이 표문자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음소문자와 음절문자로 나뉘어요. 음소라는 건 뭐냐? 자음과 모음 같은 것을 음소라고 합니다. 근데 자음이 소리가 납니까? 자음은 소리가 안 나요. 자음은 혀와 입 안에 발음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 자음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은 모음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음절 문자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 문자를 분해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은 음절이라는 겁니다. 음절이라는 게 뭐냐면 자, 발음해 보세요. 국민. 몇 번 폐에서 허파에서 몇 번 소리가 나와야 되죠? 공기가 2번 나와야 발음이 가능합니다. 다시 국민 2번 공기가 흘러나오죠? 이것이 음절입니다. 영어에서는 실러블이라고 하죠. 실러블.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국을 다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죠. 기역, 우, 기역. 그래서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을 뭐라고 합니까? 곡구민. 곡구민. 자, 고, 요 글자, 고인데 이 고자를 다시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눠요. 이 글자 안에 자음과 모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실러블에서 음절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음절 문자라고 합니다. 일본어가 그렇습니다. 상형은 일본어처럼 그 고, 구, 민 할 때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형은 글자 자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가리, 몸통, 발, 꼬리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따로 나눠봤자 무슨 뜻을 지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상형은 그 자체가 부수입니다. 이것은 형성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용, 말, 코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처음에 최초의 한자는 갑골문이죠. 형태를 보면 대충 무엇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석고문까지는 그래도 이게 뭘 뜻하는구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서나 정서가 되면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특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분류를 해버려요. 형태별로. 그래서 원래 형태가 변해서 지금은 그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골문 옛날 글자체일수록 그 글자를 보면 뜻을 짐작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한자냐 한자냐. 이 한은 중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한은 한강 이남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한을 씁니다. 한강 이북에서 권력을 잡으면 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강 이남이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그런데 이 글자가 정말 중국 민족의 것이냐 아니면 동이족의 것이냐. 동이족. 동쪽 오랑캐라고 중국에서 불렀던 거죠. 이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골문을 만들었던 은나라는 주나라 민족이 아니라 은나라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은나라는 동이족이라는 것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 동이족에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중국 주나라와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동이족의 한 갈래인 한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코리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자 어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해일자인데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해가 있는데 그 안에 흑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것은 흑점이 아니라 까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 속에 있는 까마귀, 요건 나중에 해 속의 까마귀와 달 속의 두꺼비, 이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래서 이제 육수의 원리 중에 이게 회의냐 가차냐 전주냐 그거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또 어떤 상형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구. 이것은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이에요. 불화. 이것은 초승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달월. 이것은 고기를 베어낸 고기입니다. 즉 스테이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깃결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고기육이고 이 고기육은 글자의 왼쪽에 쓰면은 달월처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벼가 자라서 이삭이 익으면 숙조, 무거우니까 겸손하다라고 할 때 익은 벼이삭이 머리를 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벼 화자예요. 다른 것은 나무목이죠. 자, 뿌리, 가지, 줄기,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에다 벼이삭을 강조한 거예요. 벼화. 이것은 여자가 두 손을 얌전히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계집녀. 쌀에 이삭이 붙은 거죠. 나달. 그래서 쌀미. 이것은 여다지문, 미다지가 있고 여다지가 있죠. 서부 영화에 나오는 거. 문 열고 들어가는 카우보이. 예. 밀고 들어갑니다. 여다지, 열고 닫고 여다지 문의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이것은 칼도자입니다. 이쪽이 손잡이에요. 그래갖고 이쪽이 여기가 칼날입니다. 칼날. 그래서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으면 여기다 하면 칼날인자가 돼요. 여기에 점이 들어가면 칼날인자입니다. 이것은 양대가리죠. 양대가리. 지사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건 관념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개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강아지, 이건 서양배예요. 돌,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개의 공통점은 3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강아지와 배와 돌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모습이 다른데도,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감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감이, 감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데도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셋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옛날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붓자루를 늘어놨어요. 자, 붓이 한 개, 1, 붓이 두 개, 붓이 세 개, 이렇게 해서 개수, 숫자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 개념이 뭐냐? 즉 관념. 이것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건 관념이에요. 4입니다. 4. 그런데 개수뿐만 아니라 위치도 관념입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보거나 듣거나 맛볼 수 있어요? 느낄 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왼손, 이게 사람의 오른손이에요. 그래갖고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좌.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우. 이렇게 됩니다. 위치를 나타내죠. 그 다음 이건 일자를 그어놓고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이게 윗상자가 돼요. 어디야? 여기야. 예, 아래 하자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네모가 있을 때 어디야? 여기야. 가운데 중이죠. 그 다음 이건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그럼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어디입니까? 뿌리죠. 그래서 여기야. 그래서 근본본, 뿌리 본자입니다.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무의 가지 끝, 제일 끝이죠. 그래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이 위가 깁니다. 이 위가 길어요.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끝 말자예요. 이렇게 개수나 위치처럼 관념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 이것이 지사입니다. 그럼 세 번째, 회의라는 건 뭐냐? 모을회 뜻 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뜻과 뜻을 모아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상형이나 지사로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념이죠. 물이 아닙니다. 사입니다. 밝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밝은 게 뭐가 있어요? 밝다, 제일 밝은 거.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 이건 해란 뜻이잖아요. 밝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달이라고 쓰면 이것도 밝긴 하지만 달을 가리키지 밝다라는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밝은 것 두 개 공통점. 첫 번째는 해요. 그 다음은 달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밝다라고 하는 관념을,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밝을 명자예요. 밝을 명. 명절.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명절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입구고 세조입니다. 새 입으로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한자를 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것이 회의다. 그러면 나무목 두 개예요. 그래서 나무가 좀 많은 숲을. 그런데 나무가 셋이 있어요. 사방이 나무천지인 나무가 빽빽할 삼자죠. 불한데 불꽃이 아주 크게 타올라요. 그것이 염자죠. 불 위에 또 불이 있으니까 아주 큰 불입니다. 해가 세 개예요. 아주 밝은 거죠. 그래서 수정 같은 크리스탈. 차가 셋이에요. 엄청 수레바퀴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울릴 굉자예요. 굉음이라고 할 때. 또는 이것은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쉰다. 사람이 서 있는다. 설위. 이건 위계, 위치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높낮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밭전의 힘력입니다. 자, 밭에서 힘쓰는 사람 누구예요? 사내죠. 그러니까 이 농업 사회로 넘어오기 전에는 이것은 모계 사회였습니다. 채집이, 수렵보다는 채집이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모계 사회였습니다. 모계 사회라는 것은 재산이 엄마에게서 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계 사회라는 건 뭐냐? 부계 사회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 가정에서, 집단에서 사내들이 권력을 주기 시작한 건 언제냐?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깊게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힘을 쓰는 것,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인간의 식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합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하고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어쨌든 농사로 주도권을 쥔 남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남자가 권력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가부장제라고 하죠. 가부장제.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밭전에 10년이 들어가면 산의 남자입니다. 이것은 위에 거는 늙을 노자예요. 아래는 아들 자자죠. 그래서 아들이 늙은이, 즉 노인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란 뜻이에요. 이것은 뭐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힘을 쓰고 있는 거죠. 힘력. 그래서 S를 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상형이나 지사로, 이건 상형이죠. 이것은 나무 밑에 지사입니다. 2개 이상을 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것이 회의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회의랑 형성의 차이가 뭐예요? 형성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형성이라면, 이것이 만약 형성이라면 일이라고 읽거나 월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구라고 읽거나 조라고 읽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의미죠. 명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것이 형성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음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톱카프 궁전의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이사이에 대포를 걸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포가 가장 막강한 무기였죠. 그래서 대포의 위용을 보여주는 궁전이라 그래서 이것을 톱카프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쪽에 하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은 뭐 예니체리 부대의 뭐 어쩌고 이런 그 왕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조감도예요. 미니어처. 그런데 이 톱카프 궁전은 결국 오스만 터키의 마지막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하렘이 있고, 하렘. 오스만 터키 황제의 여자 가족들과 후궁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하렘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막강한 군대였던 예니체리 정예군이 이곳을 호위하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 예니체리 정예군의 그 위용은 당당했어요. 그래서 군악대라고 아시죠? 군대가 행진할 때 그 연주하는 군악대. 이 세계 최초의 군악대는 바로 이 예니체리 부대의 행진 때 사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외국의 사신들이 질비하게 그 술탄을 아련하던 장소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대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오스만 터키는 몰락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